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좀 더 학습하는 조직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많이 들었지만 이런 중앙 집중에서 탈중심화, 가칭 교육에서 소유자 중심으로 타율에서 자율로 가는 이런 형태의 어떤 교육의 중심이 되는 하나의 어찌 보면 하나의 전략 기제라 할까 이런 것이 일종의 뭐냐면 학습 조직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게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고전적인 학교를 좀 더 뭡니까 이게 현대 패러다임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형태가 저는 학습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습 조직은 큰 틀에 보면 조직이긴 조직인데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학습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리 얘기하면 이런 걸 보면 우리말로 풀면 뭡니까? 학습 조직은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학습하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학교가 조직은 생물입니까? 무생물입니까? 무생물이잖아요. 그렇죠? 무생물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게 실제로 학습을 한다는 얘기는 생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학교에 가보면 어떤 학교는 상당히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유기체 조직 같은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가 가면 정적이 강한 학교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생물인 조직도 뭐냐 살아있는 유기체 조직처럼 뭡니까 학습하는 조직이 있다 이래보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보면 이거는 학습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학습 조직. 그래서 여기서 파생돼 나온 게 일종의 마이너 열어보면 전문직 뭐 학습 공동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보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큰 건 이 전문가 학습 공동체나 학습 조직이나 하드는 뭐예요? 가장 핵심은 키워드는 뭡니까? 키워드는 학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은 뭐냐면 이게 학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왜 중요하냐면 지속적으로 뭡니까? 성장 기능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런 거죠 보면 내가 교원 양성기관에서 교사 자격증을 갖고 교단에 섰어요. 그런데 그 자격증만 가지고 뭡니까? 내 라이선스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 직업을 뭡니까? 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보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대는 계속적으로 바뀌는데 내가 20년, 30년에 배웠던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자격증을 지금의 이 30년 후에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되려면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일시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보면.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이 학습은 궁극적으로 뭐냐 문제 해결력을 정진시킨다. 다시 말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발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학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학교도 보면 왜 그걸 학교에서는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학습이라는 용어보다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연수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연수의 어떤 초갈 개념이 뭐냐면 교육이에요. 보면 일반 공무원들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교육 바로 갖다 간다 이제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정치 용어는 이게 교육이에요. 보면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이 교육을 우리는 보통 보면 교육도 큰 의미에서 보면 티칭과 러닝에 대한 부분을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사는 티칭이고 학생은 러닝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뭡니까? 이제 살아있는 유기체 조직이 되려면 선생님도 지속적으로 뭡니까? 이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면 이 학습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조직을 개선하는 데 하나의 어떤 무기로 작용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식을 공유하는 데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학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학습을 우리가 어떤 쪽에 보느냐 하면 보통 보면 학습하면 학교에서 보면 연수 이러면 주로 어떤 연수입니까? 개인 단위 연수입니까? 이 전체 단위 연수입니까? 예? 학교에서 하지만 그게 뭡니까? 학교에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개인에 대한 부분에 너무 모든 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과급에 보면 연수 실적도 보면 개인 단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받고 있는 것도 전부 다 뭐예요? 이것도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개인 학습이라고 해요. 이게 개인 학습. 그런데 학습 조직은 여기 나온 대로 개인 학습과 집단 학습, 팀 학습이라고 그러죠. 집단 학습과
조직학습이 세 개가 아우러져야 이걸 학습조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학습조직 이러면 머릿속에 잘 학습조직, 조직은 무생물인데 무생물이 무슨 학습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조직이 학습을 한다는 얘기는 개인 학습이 기초가 돼가지고 개인 학습과 집단 학습과 우리가 학교 같으면 초등학교는 집단 학습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주로 집단 학습은 어떤 체제로 이루어질까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초등학교는 교과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학연 중심적이죠. 쉽게 하면 동학연 중심의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뭐니까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게 일종의 뭐가 됩니까? 이게 조직 학습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학습 조직이 되려면 개인 학습과 집단 학습과 뭡니까? 조직 학습이 아우러져야 이 학습 조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개인 학습이 다 아우러지면 집단 학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개인 학습의 시급화가 집단 학습이다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아까 제가 학습은 지식 공유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지 보면 원래 전문가 집단의 속성이 상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분파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을 한다고 그러면 개인 학습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요, 보면. 그런데 개인의 학습이 뛰어나면 안 하는 집단보다는 좀 나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학습 조직이 되려면 개인 학습이 다 그냥 단순 개인 학습만 돼서 모아진 것이 우리는 집단 학습으로 보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뭡니까?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나무를 다 숲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나무와 나무가 잘 아우러져야 뭐가 됩니까? 어우러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숲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개개인이 뭐냐면 개별적으로 연수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게 뭡니까? 집단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단 학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 정보가 어떻게 됩니까? 동료들하고 공유가 되고 나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에 보면 예를 든다면 종이가 하나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종이 하나 제가 찢지는 않을게요. 야, 이 종이가 있어요. 깨알같이 적으셨네요. 아우. 다시 그냥 입시 준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네. 자, 이게 전체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건 달리 하면 학습 조직의 속성 중에 뭐가 있냐면 부분의 총합은 전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걸 찢어요 보면 이걸 찢어버리면 파트가 나오잖아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낱개를 찢으면 뭐 천둥 치는 거 봐서는 강의를 그만해라 그런 것 같아요. 각자 집에 가라 이런 얘기 같은데 좀 참읍시다.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찢으면 하나 부분이 몇 개 나오겠죠. 그런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으면 전체가 될까요? 아니에요. 부분을 이었다고 해서 전체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여러 개 있다고 해서 그걸 숲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부분은 부분이고 뭡니까? 전체는 전체인데 이게 유기적 관계가 잘 형성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단순 부분을 여기 다 이렇게 모았다고 해서 이걸 뭡니까? 집단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잖아요. 서로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거는 또 다른 모래알 조직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분의 총합은 전체가 아니다라는 그게 바로 뭐냐면 뒤에 제가 얘기하는 시스템 사고예요.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체제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체제적 사고라는 얘기는 방금 얘기한 대로 뭘까 이게 모든 섹터 요소가 서로 어떻게 유기적 관계 속에서 하나로 이렇게 끈끈하게 얽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전부 다 모래알로 남아있으면서 그걸 우리는 전부 다 하나의 어떤 뭘까 이게 하나의 돌덩어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래 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정책에도 뭐 이런 걸 찾아보면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이 나왔을 때 그걸 나름대로 처방을 낼 때 어떻게 합니까? 사교육에 대한 부분이 뭐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사교육이 너무 활성화돼요. 사교육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이러니까 뭘 하느냐 하면
내신의 비중을 상당히 높인다. 그러니까 사교에서 뭘 하느냐 하면 내신에 대한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물의 현상을 들여다보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는 통합적 사고가 극도로 결여되어 있어요. 지금 한번 일반 우리가 학교는 약간 더 나지만 학교도 한번 보면 학교가 교무부에서 하는 일과 교육과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게 뭐냐면 교무부에서 하는 일이 따지고 보면 모든 구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뭐냐면 일반이 하는 일을, 그러니까 일반 선생님이 학교 오지 않아도 2반은 돌아가요. 이게 뭐냐면 사고 자체가 시퀀스 형태로 안 돼 있다. 이런 모든 게 분절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사고 자체가 뭐냐면 시스템 사고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정리를 해보면 학습 조직이 되려면 반드시 개인 학습과 집단 학습과 조직 학습이 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만 이 각각이 뭐냐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위에 있는 개인 학습이 모아진다고 해서 집단 학습이 단순히 되는 건 아니다. 의적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 피트 생계가 얘기했던 부분을 몇 가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건 학습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나름대로 어떤 원리를 받아들여야만이 이걸 학습 조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첫째가 뭡니까? 시스템 사고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무를 보지 말고 뭘 보라고 했어요? 숲을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절적 사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체제적으로 뭡니까? 생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같으면 교감 선생님이 학교를 경영하는데 어떻습니까? 분절적으로 뭡니까? 하나의 쪽으로 자꾸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모든 걸 유기적 관계 속에 통합적 사고를 갖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돼야 될까요? 개인적 숙련이에요. 이 개인적 숙련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인 학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학습 조직이 되려면 시스템 사고가, 체제적 사고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원리가 하나 있을 게 뭐냐면 개인적 숙련.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연차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죠. 그죠? 따로 분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 보면. 그 다음에 개인 숙련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팀학습 있잖아요. 보면 이게 팀학습 아까 얘기했던 집단학습이에요. 보면 팀학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비전에 대한 뭐가 됩니까? 공유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전에 대한 공유. 그 다음에 또 따로 뭐가 있습니까? 정신 모델이에요. 이 정신 모델은 뭘까? 쉽게 하면 인식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어떤 전략이 들어와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여기 보면.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는 새로운 하나의 자세가 될 수 있는 이 정신 모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습 조직이 되려면 체제적 사고, 개인적 숙련, 팀학습, 비전 공유, 정신 모델, 이 다섯 개가 서로 뭡니까? 이게 아우러져야 결론적으로 뭡니까? 학습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그에 대한 원리의 기초에서 그러면 이 학습 조직을 어떻게 우리가 구축할 건가에 대한 몇 가지의 어떤 전략을 좀 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인적 차원입니다. 사람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학습 조직의 가장 중요한 건, 첫째로 뭐냐면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시키고 따르는 부분에 상당히 익숙했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는 이 학습 조직이 되려면 주체적인 역할을 관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스스로 해가야 되는 거죠, 보면. 그래 되려면 기존에 갖고 있던 리더십을 좀 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분산적 리더십이에요. 이 분산적 리더십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분산적 리더십이 되려면 첫째 뭐냐면 권한위임이 있어야 돼요. 권한위임이. 그래서 학교에 보면 우리가 정결 제도를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위임 전결 있잖아요. 위임 전결에 대한 부분을 갖는 것도 결론적으로 뭘까, 이게? 그 일종의 권한을 분산하고, 분산적 리더십을 쓰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형태에 보면, 우리가, 제가 뭐 이거는 좀 부탁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는데, 학교가 자꾸 뭡니까? 이 관료 문화가 되는 이유가 뭔가? 관료 문화가 되면 결론적으로 리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직의 어찌 보면 생리상을 봤을 때는 상당히 어쩔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풍요한 어떤 그런 조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산적 리더십을 통해서 좀 더 뭡니까? 스스로 책임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쪽으로 우리가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성원에 대한 전문성 신장. 이 전문성 신장은 앞서 얘기한 대로 뭐 개인 숙련에 대한 부분도 될 수 있고 팀학습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산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호 신뢰와 존중에 대한 부분.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대로 이 분산적 리더십과 연동되는 인파워먼트, 권한 의미 되겠죠. 이런 부분이 기반이 이루어져야만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이 학습 조직 중에 인적 차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어떤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될 수 있냐면 이게 그 학교장 또는 교장 또는 교감 중심의 학교 경영 체제에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함께하는 이런 나름대로 어떤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되려면 분산적 리더십과 이 권한위임에 대한 인파워먼트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에 대한 부분인데, 방금 얘기한 대로 이게 권한이 위임되고 이 분산적 리더십이 시행이 되려면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의 어떤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될까요? 수평적 구조가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이. 그런데 아직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걸 나눔을 인해 가지고 좀 더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이 실추를 당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미래의 어떤 사회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평 조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습 문화도 단순 학습 문화가 아니라 뭐가 되니까요? 협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혼자 개인적 어떤 이기적인 어떤 사고 부분은 극도로 우리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도 뭡니까? 다수가 참여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화도 어떻게 될까? 소통 문화도 이게 개방적 소통 문화.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술과 과학 차원에 대한 부분인데, 기술과 과학 차원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학습 조직이 되려면 방금 앞서 얘기한 대로 인적 차원, 그 다음에 조직 차원, 그 다음에 기술 차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첫째는 학습 지원을 위한 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선 뭡니까?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각종 이게 연수원에서 어떤 뭡니까? 연수에 대한 동영상을 탑재하는 그 뭡니까? 그 센터가 있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일부 또 그런 걸 활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지식 정보 부분을 공유해서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공유 체제를 또 나름대로 갖고 있고, 또 때로는 그걸 또 DB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조직이 되려면 단순 그냥 개인 학습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항상 쉽게 접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 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종 그런 예산, 공간, 그 다음에 뭐 인적 자원,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이 자원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뭡니까?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여기는 이제 예산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학 차원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대화와 토론입니다. 그래서 학습 조직에서는 우리가 학습 조직의 특징을 보면 몇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첫째는 권한을 위임한다. 조직이 뭡니까? 수평 조직으로 이룬다. 개방적 의사소통을 한다. 그 다음에
대화와 토론을 일상화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니 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뭡니까? 이 대화 토론에 대해야 이게 공유가 되겠죠. 이런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많이 얘기했던 체제적 사고, 시스템 사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협력적 관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피드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선생님들이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이게, 적절한 보상제도가 없으면, 어찌 보면 조직의 활력소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부분을 우리가 전환시키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 데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에 대한 부분을 받지 못하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뭐 이건 뭐 열심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적절한 뭐냐면 이 보상제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보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나름대로 어떤 본인의 일정 부분의 성과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은 어떤 본인의 어떤 활력소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 다시 얘기하면 학습 조직이 되려면 사고 자체가 다섯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원리에 기초해 봤을 때 시스템 사고, 개인 학습, 팀 학습,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그 다음에 비전 공유, 그 다음에 인식 전환, 이 다섯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이걸 자꾸 찍는데 자꾸 관심이 많으시네요. 예. 이건 별로 안 찍어도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래서 앞서 했던 부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학습 조직은 크게 보면, 이 학습이라는 키워드는 성장 기능을 갖고 있다. 새로운 어떤 문제 해결을 전진시키는 핵심의 키워드가 결론적으로 학습이기 때문에 무생물인 조직에서도 학습 조직을 우리가 중요시 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학습하는 조직이 되려면 첫째는 개인 학습과 팀 학습과 조직 학습이 서로 아우러져야 뭐냐면 학습하는 조직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개인 학습이 다 모아져서 그게 단순히 뭡니까? 단순 개인 학습이 많다고 해서 그거는 집단 학습은 아니다. 이런 의미요. 이 유기적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분의 총합은 전체가 아니다라는 이 시스템 사고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지혜를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습 조직에 나오는 몇 가지 원리 중에 첫째가 뭐냐면 이 시스템 사고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 사고뿐만 아니라 개인 학습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개인의 연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 개인의 연산을 통해서 일부, 이거는 뭐 조직도 있을 수 있고 개인도 있을 수 있지만 연차를 하고 난 이후에 적절한 보상도 같이 병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의식 전환에 대한 정신 모델도 중요하고, 비전에 대한 공유도 중요하고, 팀학습, 이런 다섯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아우러져야 뭐냐면 이 학습 조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걸 가지고, 이 원리를 가지고 단위학교에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건 안 되지만, 과연 이런 부분을 충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아니면 이거는 학습 조직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을 갖고 있다. 선생님들이 보는 것이 분절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통합적으로 유기적 관계 속에서 시스템 사고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정보를 항상 뭡니까? 공유를 하고 우리 학교가 미래에 10년 내지 20년 이후에 어떻게 갈 거라는 부분을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내가 소속해 있는 학교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축 전략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분산적 리더십과 인파워먼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습 조직에서는 많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누가 학습 리더인가 가장 중요해요. 학습 리더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 리더가 이런 거죠. 보면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개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연수를 받으러 가잖아요. 때로는 뭡니까? 대학원을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학습 리더인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아이, 그 정도 배웠으면 됐지. 뭘 또 더 배운다고 나가냐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결론적으로 학습 조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조직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어떤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무기다.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지속적으로 뭡니까? 무덤에 갈 때까지 학습을 생활해야 된다. 개인 학습을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동료들과 서로 공유하는 것을 일상화해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누구예요? 그럼 학습 리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학습 조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리더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이 리더가 결론적으로 그런 나름대로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서로 위임해서 스스로 뭡니까? 자기가 학습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분산적 리더십이고, 그 다음에 그래 되려면 갖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될까요? 학업자에게 일부 어떻게 할까요? 위임을 해주고, 위임을 해줘서 일정 부분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협력적 학습 문화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구조 자체를 좀 더 이게 우리가 학교 보면 상당히 아직은 하이라이트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보면 이게 위계적으로, 그죠? 위계적인 어떤 단계를 갖고 있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학교 보면 팀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팀제를 이룰 수 있는, 조직에는 일정 부분 뭡니까? 이게 수직적인 특성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수직은 아니지만 일부 뭡니까? 이게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유연한 조직을 만들 필요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참여적 의사결정. 다수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소통도 뭐냐면 개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자원에 대한 지원도 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업 차원에서는 대화와 토론을 일상화하고 협력적 관계를 뭡니까? 유지하면서 적절한 일정 부분에 대한 보상 기제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원에 대한 부분의 가장 핵심은 더 좁혀서 들어가면 첫째는 뭐냐면 소통이고, 또 한 가지는 의사결정이고, 또 한 가지는 리더십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학습 조직이 되려면 첫째는 유기적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면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좋은 어떤 전략을 수행해도 학습 조직이 될 수 없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학습 조직이 되려면 단위학교 소통 문화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말만 사실 다 가져온 거죠. 근데 핵심은 이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소통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소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김국환의 타타타 노래 있죠. 이 노래를 보면 일부 가사를 보면 그 안에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의사소통하다 할 때 소통에 대한 얘기, 소통 문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는 첫째 뭘까요? 일단은 내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잘 알고, 그 다음에 타인도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가장 중요한 민주형은 뭘까요? 내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고, 타인도 뭡니까? 타인이 뭡니까? 타인도 뭡니까? 타인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뭐냐면 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걸 한번 가목형을 한번 보죠. 이 가목형은 어떤 종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내 스스로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타인은 뭡니까?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이나 불리한 것은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가목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가목형도 반쪽짜리 소통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뭐냐면 독단형은 어떤 걸까요? 독단형은 어떤 겁니까? 내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남들은 잘한다고 얘기를 엄청 해요. 남들은 그 사람을 잘 알아요. 그래서 뭐냐면 잘한다 그러니까 정작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정체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어떤 얘기에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냐면 독불장군이 되는 거예요. 독선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대의 어떤 성향을 보면 독선적인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물론 본인의 성격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외부에서 잘한다 그러니까 진짜 잘한 걸로 착하게 가지고 나대는 거예요. 막말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런 게 실종이 뭐냐면 독단행위거든요. 이것도 보면 소통이 뭡니까? 자신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보면 이게. 그 다음에 패스행위죠. 이 무지입니다. 무지는 뭡니까? 내가 누군지도 잘 몰라. 내 자신이 누군지도, 내가 누군지 내 자신도 잘 모르고 타인도 잘 몰라요. 이런 데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 불통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보면 한 사람을 딱 두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한번 선정해 놓고 우리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어디에 속하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은 과연 내가 누군지를 내 스스로 잘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에 대한 부분을 타인이 진짜로 잘 아는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내가 지금 나름대로 어떤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내 자신은 이것도 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학습도직이 되려면 이 소통 문화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학습도직이 되려면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폐쇄에서 민주로, 독단에서 민주로, 과목에서 민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형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교 관리자는 어디에 많이 있냐? 이쪽에 많이 있어요. 보면 여기에. 이 독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을 활용해서 쓰는 것도 상당히 고단수의 뭐냐면 리더인데 그걸 뭐냐면 본의가 실추된다는 생각 속에 활용을 잘 못해요. 이런 부분이.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죠. 이 소통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면 우리는 학교에 가면 많은 뭐가 있습니까? 학교에 가면 다양한 위원회가 있죠. 그죠? 위원회에 보면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혁신학교에 제가 경기도에 있는 혁신학교에 가보니까 혁신학교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을 다수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n분의 1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n분의 1. 그러니까 교장선생도 한 표고 교감선생도 한 표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 참여적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과연 방금 얘기한 대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결정한 것이 능사인가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 때는 위원회는 누가 들어옵니까? 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아니, 위원회는 어떤 커미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 갈 수 있는 위원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대표성을 띈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서로 들어가기 힘드니까 가위바위보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대구는 학교 뭡니까? 성과급 관리위원회에 그 위원회 구성했습니까? 했습니까? 주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쌤 학교에는요? 네. 1, 2학년에 한 사람, 3, 4학년에 한 사람, 5, 6학년에 한 사람. 네. 근데 핵심은 방금 학교 상황을 잘하는 사람을 했잖아요. 근데 교사 상황을 잘하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뽑았습니까?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거예요,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걸 절차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상황을 잘 알고 오래 근무하고 근데 그 속을 이제 좁히고 들어가다 보면 누가 나오는지만 방금 얘기한 대로 학교에 오래 근무한 사람 이런 것은 분명히 나오죠. 근데 학교를 잘 아는 사람 이러면 야 학교를 잘 알 수 있나? 그러면 김쌤이나 이쌤도 있고 박쌤도 있는데 학교를 다 모를까? 다 잘할 건데 이런 부분이 사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근데 취지는 공감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교감생 입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중관리자 입장에서 경영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을 뭡니까 참여시키야 되는가 다는 못하잖아요. 그걸 다 한다는 얘기는 그 자체는 뭐 어찌 보면 다수결의 원칙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표자의 선정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나온 대로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걸 고려해야 첫째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학교 운영위원회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학교를 운영하는 대표자잖아요. 학교를 운영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중에 위원들을 보면 교원위원 또 누가 있습니까?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학부모위원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학부모위원이 참여 들어왔어요. 근데 의사결정을 하는데 학부모위원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방금 뭐가 좀 결여되어 있을까? 이 두 개를 본다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이거는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또 지역위원이 있잖아요. 지역위원은 뭐가 결여되어 있을까요? 일정 부분 뭐 해직 교장선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일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가 결여되어 있어요? 개인적 이해관계는 없잖아요. 학부모위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학교를 한번 예를 들면 뭐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교직원 인사위원회에 행정실 직원이 들어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실 예를 들은 거예요. 행정실 직원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교원들에 대한 인사를 하는데 직원이 들었다면 이분은 본인의 이해관계하고 관계없잖아요. 이래 되면 뭡니까? 그냥 사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된다, 안 된다 부분보다는 정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학교에 예를 들면 뭐 교육과정위원회다 이러면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결정을 해요. 자, 우리 학교는 원래 수준별 수업을 한다. 이거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다수결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위원 참여가 첫째 뭐냐면 그 사람이 뭡니까? 이해관계가 있는가?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가는가? 이 부분을 고려해서 뭐냐면 의사결정이 돼야 되지. 그게 안 되고 무조건 뭐냐면 참여시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누구나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위바위보 하거나 뭐 이렇게 뽑기를 해서 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것을 해야만이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방금 나와 있는 대로 뭡니까? 의사결정에 학업자들을 참여시키는 것만이 무조건 뭡니까? 이게 명사는 아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 참여 여부는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 이해관계와 전문성을 고려해야만이 뭐냐면 효과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학습 조직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리더십이라고 그랬잖아요. 리더십 중에 이 분산적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전문가 학습 공동체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분산적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분산적 리더십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도자 확대예요. 말을 우리가 지도자 확대 이런 써서 말이 조금 그렇지만 이 지도자 확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학습 리더가 있는데 달리 얘기하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전문가 학습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에 그 리더가 있습니다. 학습 리더가 있어요. 학습 조직에 학습 리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있는데 뭐가 됩니까? 리더가 확대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학업자도 뭘 만듭니까? 학업자를 뭘 합니까? 리더로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그러니까 본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 모아지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을 뭐로 만드느냐 하면 리더로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전문가급 공동체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상황에 대한 부분을 고려.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도
상황을 고려라고 했잖아요. 그 상황에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 이해관계와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듯이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절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전문학습 공동체가 되려면 조직에 대한 문화가 앞서게 할 대로 조직 학습에 대한 문화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전문가 학습 공동체 학습 조직이 되려면 문화 자체가 학습 조직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 학습 공동체, 우리가 많은 얘기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런 얘기 하죠. 이것이 되려면 첫째 뭐냐면 지도자를 많이 확대해라. 이 확장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학습 리더를 내가 1인의 뭐냐면 학습 리더가 있지만 다수의 구성원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여건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 자체가 학습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야만 이게 뭐냐면 전문가 학습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그런 조건에 구비 없이 무조건 전문가 학습 공동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앞서 얘기한 상황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부분이, 선생님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의사소통, 그 다음에 의사결정,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부분인데, 이 리더십에 대한 우리가 허쉬와 블란차드의 이론을 보더라도 상황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리더가 리더십을 나름대로 뭡니까? 발휘하는데,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원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예는 뭐냐면 이게 상황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크게 보면 상황 변수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보면 M1이라는 얘기는 뭘까, 이게? 여기서 상황은 구성원의 누구의 상황일까요? 여기서 내가 예를 드는 것은 학습 리더이기 때문에 여기는 교감쌤이 될 수도 있고 교장쌤이 될 수 있어요, 보면. 그런데 교장쌤이 무조건, 교감쌤이 무조건 우리 학교를 뭡니까? 학습 조직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구성원의 나름대로의 어떤 성숙도를 판단을 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성원의 성숙도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리더십을 뭘 해야 될까요? 구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잠깐 보면요. 밑에 보면 구성원의 성숙도는 예를 들면 선생님을 볼 수 있겠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성숙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성숙도가 아주 높고, 아주 낮고, 그 다음에 높고 아주 높아요. 구성원의 성숙도가 뭐냐면 아주 낮다, 이런 얘기는 뭘까요? 구성원의 성숙도가 낮다는 얘기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동기부여가 안 되고 능력도 아주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능력도 부족하고 동기부여도 잘 안 되는 선생님의 이런 집단적 나름대로 어떤 상황이라 이래 보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은 어떤 리더십을 써야 된다. 지시형의 어떤 리더십 전략이 필요하다, 이래 보는 거죠, 이게 보면. 그런데 그 형태가 아니라 뭐냐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뭡니까? 구성원의 성숙도는 동기부여가 높다는 얘기는 뭔가를 하려는 하겠죠.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쌤들이 뭔가를 새로운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학교 쌤들은 하려고는 해요. 하는데 뭐냐면 능력이 떨어져요. 이럴 때는 학습 리더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학습 리더가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지시를 하면 너나 잘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 부분이. 다시 말하면 쌤들이 지금 우리 학교의 전체 구성원의 상황들 쌤들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세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쌤들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우리 학교에 투입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우리 학교 쌤들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배우려는 하려 하는데 그에 따른 나름대로 이론에 대한 지식이 극도로 부족해요. 그러면 학습 리더가 어떻게 될까요? 지도를 해야 되는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낯서가지고 연수를 주도적으로 하고 끌어가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의 성숙도가 어떻습니까? 높아요. 아주 높은 건 아니라 높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능력은 뛰어나는데 뭘까 안 돼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개개인의 역량은 뛰어나요. 능력은 뛰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뭔가를 하려는 의욕이 상실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리더는 어떻게 될까요? 지원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뭐냐면 쌤들이 다 알고 있는데 능력이 뛰어난다니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알고 있는데 시시콜콜 뭘 할까요? 지도를 하거나 지시를 하면 불만이 나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학습 리더는 어떻게 될까요? 잘할 수 있는 뭐만 조성하면 될까요? 학습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여건 기반만 조성을 하면 되는 거죠, 보면. 그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렇지, 그걸 뭐냐면, 리더가 나서가지고, 시시콜콜 뭐냐면, 일정 연수를 하고, 뭡니까? 연수를 시키면, 쌤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은 모든 부분의 능력도 충충하고, 뭡니까? 학습 동기도 뭐냐면, 충만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스스로 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배우려고 또 능력도 뛰어나는 이런 구성원들이 우리 학교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습 리더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아깝게 하는 대로 인파먼트, 권한을 유임시키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름대로의 그 집단에 때는 조직의 구성원의 성숙도를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리더였던 성격에 따라서 지시를 한다거나 때로 위임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학교는 어느 정도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봐야 되겠죠. 경향성을 봤을 때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은 어디에 지금 속하고 있는가, 우리 학교의 선생님의 성숙도 수준은 어느 정도에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뭐냐면 내가 학생 리더라고 그러면 리더가 이런 리더십 전략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디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네 가지의 성숙 수준에 봤을 때 우리나라는 주로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특히 외국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은 상당히 어떻습니까? 능력이 뛰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직 선호도가 높다는 얘기는 우수한 인재들이 조직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외국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M3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습 리더는 어떤 전략을 주로 써야 되냐 하면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부족한 부분을 잘 그때그때 어떻게 합니까? 지원을 해주고 사기를 충만시켜주는 이런 전략을 써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학습 리더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학교 경영자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학교 경영자 역할을 봤을 때 보면 우리나라의 경영자들의 성향을 보면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뭔가를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수평적 문화, 그 다음에 뭐 조직 자체가 유연한 조직 문화, 권한을 위임시키고 이런 부분은 뜬구름 같은 얘기예요, 보면. 근데 지금 교감쌤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교감쌤들이 보면 교장쌤인데 제일 뭐냐면 그 뭡니까? 작은 뭡니까? 내 자신이 초라하고 작은 입장이 돼요. 몰라 그렇지 지금 교장쌤들이 가장 뭡니까? 이 푸시를 많이 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감쌤이에요. 교장쌤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교장쌤은 교감쌤을 상당히 어떻습니까? 자기 어떤 뜻대로 이렇게 상당히 프레시를 가하면 그게 결론적으로 그 말로가 어디 가느냐 하면 교감쌤을 통해서 다른 쌤들에게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좋은 어떤 이 학습 조직에 대한 얘기는 저는 좀 더 어찌 보면 하나의 어떤 허상이 될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왔던 이 관료적 특성에 대한 문화를 과감하게 우리가 바꾸는 것도 차제에 한번 고민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끝으로 제가 좀 말씀드린 얘기는 이건 뭐 그냥 일상적인 얘기지만 다시 한번 했던 부분을 개괄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 얘기한 대로 이거는 그냥 재밌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보도록 하시고요. 오늘 제가 강의했던 부분 중에 앞서 얘기했던 우리 학교에 대한 현실
전 주스에 대한 맥락에 보면 상당히 역량 중심으로 학교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혁신 문화를 우리가 좀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뭐 잘하는 학교도 있지만 학교 간에 상당히 어찌 보면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메워나가면서 좀 더 학교가 어떻습니까? 이게 기존에 뭐 탈학교와 형태라든가 그 다음에 현상 유지형이 아니라 학습하는 그런 단위학교 조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OECD의 어떤 이 프로젝트에서도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학습 조직이 뭔가? 크게 보면 학습 조직의 키워드는 학습인데 학습을 통해서 조직이 뭡니까? 상당히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유기체 조직으로 바뀌는 것이 결론적으로 학습이다 이런 거죠. 그 매체가 학습인데 이 학습이 어찌 보면 살아있는 유기체 조직으로 바뀌는데 이 학습은 크게 보면 개인 학습과 팀 학습과 무엇입니까? 조직 학습이 아우러져야 뭐냐면 이거는 학습 조직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분의 품질주의인 것이 총합이 돼서 이게 집단 학습과 조직 학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참고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학습 조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원리를 갖고 있어요. 이 원리는 크게 보면 피터 생계가 한다면 5가지 원리를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네, 시스템적 사고, 체제적 사고가 되겠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통합적 사고입니다.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적 뭡니까? 숙련. 이거는 개인 학습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팀 학습. 그 다음에 비전에 대한 공유. 그 다음에 끝으로 뭡니까? 끝으로 뭐예요? 인식을 전환하는 정신 모델이 되죠. 이 5가지가 서로 뭡니까? 상호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야만이 학습 조직이 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 학습 조직에 대한 원리 속에 몇 가지 학습 조직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학습 리더가 뭡니까?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봤습니까? 권력을 분산한다. 이 분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위임을 하는 인파워먼트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조직의 구조를 보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상당히 수평적이고 그 다음에 소통도 폐쇄적이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의사결정도 어떻게 합니까? 참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에 대한 공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유 체제를 형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조직에서는 어찌 보면 상당히 뭐 신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수 있지만 대화와 어떤 소통의 대화와 토론의 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개인에 대한 성과 부분은 피드백 차원에서 뭡니까? 적절하게 보상을 쓰는 것도 이 학습 조직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 속에 큰 틀로 보면 우리가 의사소통, 의사결정,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는데 의사소통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소통이 잘 되면 소통 문화가 되려면 내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고 타인도 나를 잘 알 수 있어야만이 민주적인 어떻습니까? 이 소통 문화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도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뭐를 고려하라고 했어요? 이해관계와 전문성을 고려한 이 상황적 요인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리더십 전략이 있고 학습 리더는 어떻습니까? 구성원의 나름대로 어떤 성숙도를 하나의 상황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구성원의 성숙도를 고려해서 지시형을 쓰는, 때로는 지도형을 쓰든, 때로는 지원형을 쓰든, 때로는 미임형을 쓰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교직의 어떤 속성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교직은 상당히 학생들이 능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게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지도보다는 어떻습니까? 지원적인 그런 학습 리더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단위 학교가 좀 더 이 학습하고 그런 하나의 어떤 학습 공동체의 문화가 빨리 들어와서 좀 더 하나의 어떤 혁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강의를 끝내고 다시 한번 이 교감 자격 연수 받는 쌤들에게 축하와 그 다음에 감사의 영광을 전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